엄마, 이 집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남편의 49제도 치르지 않은 아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일주일, 아직 재단에는 향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벌써 이 집을 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재산 정리 대상일 뿐이구나. 남편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며 약값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장례식장에서부터 아들의 행동은 이상했죠.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 눈물을 흘리더니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며느리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총회가 다음 달이래. 빨리 움직여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곳이죠. 그때는 변두리 허름한 동네였지만 이제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시세가 15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돈만 보였나 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15억이라는 숫자가 더 크게 보였겠죠. 장례식 내내 며느리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도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자 황급히 화면을 끄더군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며느리가 낯설었습니다. 49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죠. 인사를 시키더니 이분이 우리 동네 최고의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엄마, 재개발 조합 설립되기 전에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지금이 최적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죠. 공인중개사는 능숙하게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15억 2천인데 제가 특별히 15억 5천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오늘 계약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총회 전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도 절약되고요. 그는 마치 홈쇼핑 진행자처럼 빠르게 말을 이어갔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남편 제사도 안 끝났는데 무슨 집을 팔아요. 나가주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무슨 자주 찾아온다는 건지. 아들은 제 반응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아빠도 엄마가 편하게 살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내 아빠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아빠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내가 아빠 마음을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중개사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했죠. 중개사가 나간 후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요. 애들 커가는데 방도 부족하고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도 편한 곳으로 가시고 저희도 좀 넓은 데로 옮기면 서로 좋잖아요. 그제야 본심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집 옮길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부모를 부모로 대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15억이면 되는 줄 아나 봐요. 이 집에 담긴 우리의 추억은 한 푼 가치도 없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 왔더군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강남 쪽에 깨끗한 오피스텔 있어요. 관리도 잘 되고 병원도 가깝고요. 5억이면 충분히 좋은 곳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10억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전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그래서 너희는 얼마를 가져갈 건데?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집 옮기는데 7억 정도 필요해요. 엄마한테는 8억 정도 남으시니까 충분하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벌써 계산을 다 해놨구나. 내 집을 팔아서 제 집을 사겠다는 거구나. 전 단호하게 말했죠. 안 팔아.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집 부리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편함에 요양원 안내 팸플릿이 가득 들어 있었고 모르는 번호로 요양원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왔죠.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여기저기 제 연락처를 뿌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신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소문을 냈더군요. 어느 날은 경로당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아주머니, 치매 초기라면서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그래서 집도 정리하고 요양원 가실 거라고. 전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는 거죠. 그저 한두 번 물건 놓은 곳을 잊어버렸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제 건망증을 부풀려서 소문낸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안경을 찾다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병원 예약 날짜를 하루 헷갈린 적이 있었죠. 그런 사소한 실수들을 모아서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이 제 주치의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아드님이 걱정하시던데 검사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 멀쩡해요. 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주 일요일 아들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큰 손주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간대요.
할머니 집 팔면 우리도 좋은 학교 다닐 수 있대요. 그 순진한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이용하다니. 작은 손주도 거들었죠. 할머니, 요양원도 요즘은 호텔 같대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외롭지 않을 거래요. 10살, 8살짜리 아이들을 앞세워서 압박하는 며느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혼자서 25평 아파트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재개발되면 2년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엄마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지금 좋은 가격에 팔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오히려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칭찬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거절하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셨어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혹시 치매 증상 아니에요? 고집이 늘어나는 것도 초기 증상이라던데.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니. 내가 정신 멀쩡한 걸 내가 제일 잘 알면서. 그러자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전 그들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식 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아들에게 나는 그저 뒷바라지해주는 존재였을 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죠. 아주머니, 요즘 힘드시죠?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신다고. 집도 너무 커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전 황당했습니다. 우리 집이 언제부터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낯선 사람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 요양원 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아드님이 상담 예약을 하셨다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헛걸음하셨네요. 그러자 그 상담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면서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요.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고. 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전 멀쩡해요. 당장 나가세요. 상담사가 황급히 돌아간 후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니?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니?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엄마,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급하게 찾으면 좋은 곳 못 구해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어머님, 최근에 큰돈 인출하실 일 있으신가요?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금융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통장 거래를 제한해 달라고 하셨어요. 전기가 막혔습니다. 내 돈을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은행 지점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의 요청을 무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했죠. 그런데 이사하려는 은행에도 이미 아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하더군요.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니 명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화를 내고 가셨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제 모든 재산을 파악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게 그날로 전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은행 금고에 넣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신분증까지. 집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기로 했죠. 언제 아들이 몰래 들어와서 뒤질지 모르니까요. 그 주 주말 갑자기 아들이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를 시키더니 이분들이 집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소개했죠. 재개발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해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전 현관문을 막고 서서 말했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집에 남의 발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다 엄마를 위한 건데.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집 상태로는 죗값을 못 받아요. 조금만 손보면 2억은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거부하세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2억을 더 받으면 그게 다 너희 돈이 되겠지. 내가 바보인 줄 아니. 그러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가 남이에요. 전 그 말에 차갑게 대답했죠. 너희가 나를 남처럼 대하잖아. 돈만 보이지 엄마는 안 보이잖아. 그럼 남이지 뭐니. 그 말에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생신 챙기고 어버이날 선물도 드렸잖아요.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에 2번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니. 그것도 와서는 밥 차려달라고 하고 용돈 타가고 김치며 반찬 싸가는 게 날 모신 거니. 차라리 안 왔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거야. 그 말에 아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전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까지 이런 압박과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협박,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가 있네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지키시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평생 이 집에 사실 수 있고 매달 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집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요. 그 방법이 있었구나.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좋은 제도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였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사후에는 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식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택연금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무도 이 집을 빼앗을 수 없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그게 우리 집이잖아요.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남한테 넘기다니. 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내가 함께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리고 남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가는 거야.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취소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는 이제 이 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너희를 고소했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고소했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전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가족이 서로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 그게 가족이야.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꼭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요? 우리 없으면 엄마 혼자 못 살아요. 심지어 딸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시집간 지 10년 미국에 살면서 거의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국제전화를 걸어온 거죠.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잖아요. 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내가 갑자기 가족 타령이니. 그것도 집 때문이지. 딸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미국 생활이 힘들어서 연락을 못 드린 거예요.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알고 보니 딸도 미국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인데 갈 곳이 없어서 제 집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주택연금으로 넘어갔어. 너희가 아무리 떼를 써도 소용없어.
그리고 너도 오빠처럼 접근하면 고소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온갖 친척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 조카들이 불쌍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들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죠. 하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자가 쓴 편지였죠. 할머니, 저예요. 준영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데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도 아들과 며느리의 작전일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이용해서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실제로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왔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만든대요. 분명 어른이 시켜서 쓴 티가 났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은 제 집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됐죠. 만약 어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정말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거였죠.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끝까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재판날 전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병원 진단서,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웃들의 증언,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협박 문자들, 무단 침입 시도 CCTV 영상까지. 판사님 앞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로부터 제 삶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계속 저의 이상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가족을 차단하고 집을 주택연금에 넣은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죠.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오히려 아들의 행동이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요.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어머니에 대한 괴롭힘을 즉시 중단하라고. 만약 계속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압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나 혼자서도 잘 이겨냈어요. 다음 날부터 전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오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 여사님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에게 시달리다가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ATM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것은 우리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는 소문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죠. 경로당 회장님은 특히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르신이 잘 결정하신 거예요. 그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죠. 혹시 제가 집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달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전화한 거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직접 올 수 없으니 그런 수를 쓴 거죠. 관리소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희가 봐도 너무 건강하신데 왜 자꾸 그런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딸이 보낸 10만 원이었죠. 메모에는 엄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겨우 10만 원으로 효도하는 척하는 게 가소로웠습니다. 전 그 돈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러자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한국에 들어가면 엄마 모시고 살게요. 전 차갑게 대답했죠.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도 이 집엔 들어올 수 없어. 접근금지 명령 받은 거 알지? 딸은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생활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면 혼자 사는데 충분했죠. 병원비, 생활비를 내고도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언제 집을 빼앗길지, 언제 요양원에 끌려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서예 교실에 등록했는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선생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마음이 참 고우신 것 같아요. 글씨에 그게 다 나타나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함께 서예를 배우는 박 여사님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압박하다가 결국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효자를 낳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들 돈만 따지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분과 함께 맛집도 다니고 전시회도 가고 가끔은 근교로 나들이도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도 비슷한 심정이었나 봅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유로운 게 처음이에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우체통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편지였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전 그 편지를 읽고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제 아드님이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리던데 혹시 아세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는 못 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고발하시겠냐고 묻더군요. 잠시 망설였지만 전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경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봄이 되자 아파트 단지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전 매일 아침 벚꽃길을 산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자였어요. 학교 끝나고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게 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내가 20살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준영이가 울면서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전 답장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한 건 당신들이에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키우세요. 할머니 집과 돈에 대한 욕심 없이요. 그 후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복지관에서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신청했죠.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오르고 올레길도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행 중에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라도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대신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했죠.
오늘은 뭘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식들과 싸우느라 정신없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을이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였죠.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집도 날리고 지금은 월세방에 산다고요. 며느리와도 이혼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옛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어머니 이름을 팔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갚아주실 거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일인가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제 아들이 아니니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동네 사람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연을 끊었으니 아들이 제 이름을 팔아도 절대 믿지 말라고요. 제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들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1월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전 혼자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올렸죠.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혼자 지내네요. 아들도 딸도 없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편하고 좋아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힘들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택배 기사님이었죠. 큰 박스를 하나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열어보니 과일 선물 세트였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딸이었습니다. 카드에는 아빠 기일이라 보냅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죠. 전 그 과일을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겨울이 되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조금 쓸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박 여사님과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박 여사님과 함께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와인도 한잔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크리스마스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에도 집안일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즐기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전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드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자식이 있어도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전 제 집이 있고 연금도 받고 건강하니까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혼자 쓰러져 계셨던 거죠.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집을 누가 가질지, 통장은 누가 관리할지 싸우다가 결국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혼자 사는 게 낫죠. 그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도시락도 가져다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 시장도 함께 봤죠.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진짜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 자식들보다 훨씬 낫잖아. 봄이 다시 왔을 때 전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 텃밭이었죠. 거기서 상추며 토마토며 여러 채소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게 일과가 됐죠. 식물을 키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많이 드렸죠. 신선한 채소를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은 못 키웠지만 채소는 잘 키우네요. 그 말에다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자식보다 채소가 더 말을 잘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연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배우니 할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찾아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하게 됐죠.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세요. 젊은 사람 못지않아요. 컴퓨터를 배운 덕분에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있었고 관심 있는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특히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똑같은 음식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러던 중 온라인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노인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몰아 성년후견인이 되는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주택연금과 접근금지 명령으로 해결했다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 경험을 상세히 적어드렸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복지관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참가했죠. 산속의 조용한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새벽 예불에도 참석하고 바로 공양도 해보고 스님과 차담도 나눴습니다. 특히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놓아야 얻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놓으니 자유를 얻었고 집착을 비우니 평화가 찾아왔죠.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8월 중순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는 거였죠.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내분께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은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사업 실패로 보험도 다 해약한 상태였거든요. 며느리도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책임져야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늘 전쟁 같았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작은 차례상을 차렸죠.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례를 지낸 후 박 여사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죠. 다들 고향에 가거나 가족끼리 모여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박 여사님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조용한 명절도 좋네요. 스트레스 없고 10월에 접어들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전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자기는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죠. 혹시 김정숙 어르신 맞으시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혹시 중재를 해드려도 될까요?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아들과 상관없이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이 제발 저를 좀 놔두라고 전해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당황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가정법원 조정위원이었죠. 가족 간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조정할 것도 없고 화해할 마음도 없다고 분명히 했죠. 법적으로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남편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혼자 조용히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작년처럼 서글프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사를 지낸 후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죠.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복지관 친구들, 텃밭 이웃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73세가 된 해였죠. 전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넉넉하게 생활했고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아들이나 딸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으니까요. 1월 중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는 거였죠. 아들이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경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들과는 법적으로도 연을 끊은 상태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이미 기록이 다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들의 죄가 더 무거워졌죠. 사기에 위조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나중에 들으니 아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 무렵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거였죠. 엄마, 저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전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려울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죠. 2월이 되자 박 여사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요.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했습니다. 전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에서 불국사도 보고 석굴암도 올라가고 첨성대도 구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맘대로 일정을 짤 수 있다는 거였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3월에는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비빔밥도 먹었죠. 막걸리도 한잔했는데 취기가 살짝 오르니 더 즐거웠습니다. 박 여사님과 팔짱을 끼고 한옥마을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군가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4월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을 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꽤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이혼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서 더 이상 뺄 게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은 거겠죠. 손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나서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대신 익명으로 손자들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5월 어버이날 전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은 박 여사님과 함께 먹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죠.
그런데 저녁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도와드렸던 독거 어르신들이 작은 선물을 보내오신 거였어요. 수수한 손수건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쓴 편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은 날 버렸지만 대신 이렇게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도 인연이고 가족이구나. 6월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를 열었습니다. 전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았지만 더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죠.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유튜브 구독하기, 지도 앱 사용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도 앱이 유용했어요. 이제 어디든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운 덕분에 박 여사님과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재미있는 영상이나 글을 발견하면 공유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SNS 라이프를 즐기게 된 거예요. 7월 장마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쾌적하더군요. 거기서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가끔은 영화도 상영해줘서 관람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에어컨이 빵빵했다는 거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저처럼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퇴직 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분과 책 이야기도 하고 시사 문제도 토론하고 가끔은 바둑도 두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농담하셨죠. 어르신, 남자친구 생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웃었습니다. 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그 편지를 읽고 그냥 버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가을이 되자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내장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죠. 산 전체가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근처까지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했는데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어요. 박 여사님도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야 보다니 우리가 그동안 뭐하고 산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모두 잃고 나서야 진정한 나를 찾았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10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서전 쓰기 교실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서전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 싸우고 결국 혼자가 된 지금까지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다만 좀 더 일찍 제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죠. 11월 또다시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박 여사님도 남편을 일찍 여의셨거든요. 우리는 두 분의 영정을 나란히 모시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남편 이야기를 나눴죠. 살아계실 때는 미워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그리운 추억이 됐다고. 제사를 지낸 후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늘에서 만나서 친구가 됐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하늘에서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12월 초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였죠. 그것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만 잔뜩 진 채로 돌아왔다더군요.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복지관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며칠 후 딸이 제 집 앞까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는 못 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경비 아저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전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하고 돌아갈 테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받았어. 자유라는 선물을. 연말이 되자 복지관에서 송년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했죠. 전서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쓴 자유라는 글자를 보고 감동했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 두 글자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새해 전날 밤 박 여사님과 함께 제아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TV를 보며 떡국을 끓여 먹고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죠. 박 여사님의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였고 제 소망은 지금처럼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쭉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74세가 된 새해 첫날 전 일출을 보러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정상에 올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막 진짜 해가 떠오른 것 같다고.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한 것 같다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손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길을 가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제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독서, 서예. 바쁘지도 한가하지도 않은 적당한 일상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박 여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왜 안 하겠어요? 하지만 후회보다 안도감이 더 커요. 적어도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선택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아내고 있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식과 연을 끊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전 행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을 때 전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로 한 거죠. 복지관 자서전 쓰기 교실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 제목은 74세, 나는 자유다로 정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과 연을 끊은 후 찾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출판사에서는 제 원고를 읽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노인들이 자식에게 시달리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해결책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책이 나온 후 작은 북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소박하게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 무렵 아들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거였죠. 누군가 전해준 말로는 많이 수척해졌다고 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제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 읽지 않고 반송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생각도 없었고요. 딸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까요.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전 모두 반송했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여름이 되자 박 여사님과 함께 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일주하는 여행이었죠. 렌터카를 빌려서 천천히 섬을 돌았습니다. 오름도 오르고 해변도 걷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어요. 특히 서귀포 앞바다에서 본 일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여행 중에 박 여사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우리 동거하는 게 어때요? 전 깜짝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서로 의지하고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은 그대로 두고 한 집에서 번갈아 지내기로 했죠. 함께 살기 시작하니
더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저녁에는 TV 보며 수다 떨고 외롭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돌봐줄 수 있다는 게 큰 안심이 됐습니다. 박 여사님도 만족하셨죠? 자식보다 낫네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서로 존중해 주니까. 가을에 접어들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없는 시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웃으셨죠. 11월 또 남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박 여사님과 함께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이들과 연을 끊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제사를 지낸 후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기로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아내가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강하다는 걸. 연말이 되자 복지관에서 또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대표로 송년사를 하게 됐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됐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75세가 된 새해 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지내며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여행도 다녔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할머니, 이제 저도 어른이 됐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알게 됐고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 어른이 되어서 찾아뵐게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손자가 정말로 어른이 되어서 돈이나 재산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다면 그때는 만나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친구들, 편안한 집, 자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없지만 제게는 더 큰 가족이 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시달린다고 참지만 마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74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좋은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